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엔 하도 화제가 돼서. 이 얘기는 아마 1부, 2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조금 크게 나라와 나라의 아니면은 뭐 생각과 생각, 이게 큰 단에서 좀 크게 볼 때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단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한다는데 뭐 반도체에 한다, 뭐 디스플레이에 한다, 배터리에 한다, 자동차에 한다, 지금 이렇게 보복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 하나하나 종목? 섹터 하나하나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큰 단에서 기업 단까지 안 내려가고 국가 단에서만 많은 훌륭한 분들의 생각이 한 90%, 제 생각은 한 10% 정도 말씀드려보면은, 일본이 신문 보시면 다 알겠지만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을 뭐 규제하겠다, 경제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보복을 왜 하고 있냐? 유명한 얘기니까. 강제징용의 문제가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사실상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2차 보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어떤 소재 제품 쪽에만 그 영향을 미쳤는데, 뭐 국내 차에서부터 뭐 쭉 사방에 2차 보복, 3차 보복, 4차 보복,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뭐 니들은 뭐 이제 거의 뭐 경제 전쟁으로 확전이 되나라는 말들이 쭉 나오고 있어. 화이트 리스트 제외 뭐 아시죠 이거? 한마디로 그 관련 절차,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자기들하고 중요한 국가들은 27개 국가 정도는 간소해 줬는데 이거에서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제외한다, 한마디로 경제 보복하는 거죠. 지금 비관세 절차로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얘네들이 왜 우리한테 이럴까? 자, 기본적으로 작년에 2018년에 대법원이 판결을 하나 나왔어요. 일본 미쓰비시죠 이거. 일본 기업이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니,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도 배제하고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쭉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일본의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해라, 이거 우리가 들으면 배상할 수 있지, 우리가 한국인인 나가 들으면 야 배상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반발을 하냐? 일본 법원은 당연히 배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 판결에 효력을 부인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1965년에 한일은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65년에.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 1965년에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내려온 걸 쭉 보면은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이다라는 전제로 내려진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강제 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인데, 잠깐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기본 조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냐면은 뭐 쭉 긴 조약이 있는데 그 부속 협정 중에 하나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읽어드리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대한 협정이라는 이름의 청구권 협정인데, 그 내용이 2조 1항에 보면 양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이견으로 제가 보면, 무식한 제가 보면, 일단 요 청구권이라는 게 식민지의 배상을 전부 다 포함한 거냐? 아니면은 그때 그 식민지 지배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던 채권 채무를 해소한 거냐? 자, 요거의 관점의 차이가 커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해를 봤던 거에 대한 개인이 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했던 것, 보던 많은 피해를 봤던 거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여기 들어간 거니, 아니면 그때 당시 식민 지배 때 있었던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채권 채무의 해소만 포함한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해석이 다른 거지. 자, 이게 1번이고요. 간단하게 들으면 돼요. 야, 이렇구나. 그 다음에 과연 이 국가 간 이 협정에 의해서 개인이 청구한 청구권도 소멸이 되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죠. 일본과 우리나라 갈등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에 원고, 개인이에요. 개인들의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2012년에. 2018년엔 그 2012년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싸우지 마. 야, 별 얘기 아니잖아.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나라 판결을 쭉 한번 들어보면 신문기사 읽듯이 보면 되잖아.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 쭉 보면은 그 청구권 협정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한마디로 청구권 협정은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개인의 어떤 손실을 배상까지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때 갖고 있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번 판단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이 화를 내느냐?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해석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그 인식 차이가, 첫 번째가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딱 보시면은 조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910년도 그 한일 합방 이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해석해요? 무효죠, 무효. 니들이 우리를 먹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조약 협정은 당연히 원초적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일본은 근데 이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효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실효 효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정당한 절차냐 이 새끼들아.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그 효력이 있었다가 실효된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효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 불법 강제이기 때문에 원초적 무효고 일본은 합법 지배였기 때문에 실효한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걸 떠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과 일본 사이의 차이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강제징용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동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고 일본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법적인 뭐라 그러냐 걔네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징용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요즘에. 옛날에는 징용이라 그랬는데 이 징용은 약간 강제로 데려왔다는 거 있잖아. 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일자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르죠. 야,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강제징용을 했잖아.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잠깐만, 지금 대법원 판단으로 1억 원의 배상을 하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일본이 발끈한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을 한 게 아니거든. 한마디로 지금 나온 거는 사법적 판단이잖아. 사법적 판단인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 판례인데 남의 나라 판례에 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왜 공격을 하느냐. 자, 이제 이걸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냐 정치의 문제냐 이걸로 또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요 한일협정을 보면은 3조에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당연히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잖아요. 10명이 보면 해석이 10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양국 간,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기면은 우선 외교상의 격려를 통해 해결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과 실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테니까 당연히 외교상의 격려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외교상의 격려로 해결이 안 되고 분쟁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럼 조금 봅시다. 처음에 요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해서 한국의 중재위 개최를 요청했어요. 아까 전에 외교상에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본 측이 협의를 하자, 정부 간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인데 정부 간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대법원 판단을 한국 정부가 뒤집기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정부가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판례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 판단이어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재위 개최 요청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이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건데, 외교부가 뭐라 그랬냐면,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보시면 제가 요약해 왔어요. 가면은 길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 발표를 했는데,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한 얘기가 정부 얘기예요.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 사안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거절한 거거든요. 외교의 사항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조약은 인정을 하지만 그 바탕에서 조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나라 법률로 사법부가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외교의 사안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인정을 하고 지키겠다라고 홈페이지에 입장을 올리거든요. 이제 일본은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정부가 자꾸 일본이 정부가 뭐라 그러니까 제안을 해요. 역으로.
역으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야, 니들이 일본 너들 보고 배상금을 내라 그러니까 니네가 싫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안 할 순 없고 한국 일본 기업이 공동 출연을 해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자. 일본에 제안합니다.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진해서 강제로 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위자료 1억 그래 1인당 1억 그거 내기 싫다는 거지. 알겠어 인정. 오케이. 니들이 그 1억이 아깝다면은 같이 출연해서 뭐 5대 5건 6대 4건 7대 3이건 같이 출연해서 내겠다고 일본에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를 뒤흔든 각 배상 판결 관련해서 일본이 싫다면은 같이 재원을 조성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자라는데 당연히 일본이 이거를 싫다 그러죠.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일본 돈이 얼마나 많은 국가인데 그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뭐를 인정할 수 없냐면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어요. 강제징용으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10대 0으로 하자 그래도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0대 0은 뭐하나 9대 1로 하자. 우리가 9 내주고 니들이 1을 내서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분들한테 위자료를 내자 그래도 거부할 것 같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징용이라는 거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기금 조성을 제안했지만은 즉각 거부합니다. 안 된다 이거지. 외교적 협의 절차를 하자고 했는데 안 되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거절을 하니까 보복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아베 형의 말씀도 들어봐야겠죠. 우리 아베 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국이 제시한 안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5대 5건 6대 4건 7대 3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은 이거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거지로 금수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중요하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더는 제공할 수 없다. 우대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장이 또 하나 있어요. 한국이 수산물로 일본의 다른 현을 수산물 금지 조치로 언제 추가할지 모르는데 일본도 뭔가 해야 된다. 이게 국제적인 환경에서 상식이다. 아니 이 빨간 거 위에 있는 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 있는데 야 녹색은 야씨 수산물 금지 조치 그거 우리가 어디 금지 조치했었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거든? 후쿠시마 현 여기 금지 조치했어요. 여기 8개 현 여기 수산물 금지 조치한 거 얘기한 건데 야 그 금지 조치 할 수도 있지 그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그걸 금지 조치 안 해야겠어 지금? 국제적인 상식이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할 때는 뭔가 해야 된다는 거 아 좀 이상하잖아. 근데 빨간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아니 수산물 수입은 그 금지해야지 그럼 그걸 내가 먹어야겠냐. 아니면은 뭐 일본 정부가 수산물에 대해서 뭐를 문제를 삼았냐면은 우리가 8개 연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방사능이 나올 경우에 이런 검사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요게 2개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 야 근데 그건 뭐 문제 아니냐 그거는. 그리고 게다가 요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WTO에 제소했다가 일본이 졌거든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최종심입니다. 최종심에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는 정당하다라고 나와서 일본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거기서.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거기 방사능 거기 이렇게 터지면은 그 뭐 세슘 뭐 이러면은 좀 금지할 수도 있지. 그걸 내가 먹어야겠냐. 게다가 이걸 우리나라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금지한 것도 아니구만.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그런데 굳이 한국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아베 아저씨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특혜를 철회했다.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는 지금까지 제공했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이건 당연한 판단이다. WTO 룰에 반하지 않는다.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아니라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개인 의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형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제가 생각할 가장 큰 문제가 자 어떤 패널이 물었어요. 역사 인식의 문제. 이거 징용은 역사 인식의 문제잖아요. 강제징용이 있냐 없냐를 문제 삼는 거를 통상정책, 무역정책과 엮는 것은 이거 미국이 하는 거 아니냐 맞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아베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엮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강제징용 문제를 무역 문제로 엮는 게 아니라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징용 청구권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65년에 청구권 해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문제로 주장을 하거든요. 일본 입장은 여기를 끊고 여기를 얘기합니다. 야 징용 문제는 왜 역사 문제가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뒤에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덮고, 이건 덮고, 징용은 강제징용 없었으니까 이건 덮고, 다만 니네가 우리가 국가 간 약속, 청구권 있냐 없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보복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법적으로. 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문제는 그래 법률가들, 아저씨들, 헌법학자, 뭐 만학자들 모셔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야 징용 문제가 역사 문제가 아니야? 아니 제 생각에 일본 아베 아저씨가 일본이 야 강제징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죄송하게 생각하다, 아니면 반성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강제징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옛날에 청구권이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 일본 기업의 책임은 없는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해볼 텐데, 징용은 없고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만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이건데, 강제징용이 있냐 없냐, 징용에 대해서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한테 어떻게 뭐 반성을 하라 그러면 뭐하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덮고, 이거는 역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덮고, 불리한 이거는 덮고, 오직 계약을 니들이 했냐 안 했냐라면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건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 모집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징용공 대신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이제 부르자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가 좀 굉장히 한국과 갈등이 있는 거죠. 솔직히 1억을 배상하냐 안 하는, 우리나라도 뭐 돈이 충분히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대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정부하고 우리가 뭐 9대1이고 10대0이고 기금 만들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같은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징용의 강제성이 없고 징용공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자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요 분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베 정권은 자유의지로 왔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대답을 한 건데, 강제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당연하겠죠. 당시 조선인이,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 국책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었을까? 강제냐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그거를 안 가겠다고 안 갈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일본이 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동원령을 내리는데, 그 뭐 일본인들은 대표자가 있었겠지만은 의회에, 당연히 일본 의회니까, 한국인들은 대표자도 없었고 결정권이 없었는데 뭐 총동원령이 내리니까 동원령으로 들어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한일 합방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었을까? 강제성이 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따르지 않을 자유가 없었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영원히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야 그래도 최소한 손잡고 같이 이렇게 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뭐 개인적인 바람인데, 야 좀 미안해는 해야지. 이거를 미안해 안 해도 돼. 미안해 안 해도 되는데,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반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아예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열받죠. 그래 반성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정은 하고 가면은 좀 쉽지 않을까. 그러면 두 나라가 조금 더 손을 잡고 조금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굳이 1억 원 뭐 배상하기 싫으면은 뭐 우리나라 정부가 좀 기금해서 그분들 뭐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냥 강제냐 아니냐 뭐 여기 자유가 없었을 텐데, 지금 얼핏 생각을 해도 자유가 없었겠죠. 자유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사실 한일 관계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자 일본의 제1 총리 대신이 아베 신조 형이에요. 제2 부총리 있습니다. 제2 재무대신 겸 부총리가 아소 다로 형이에요. 제가 옛날에 방송 한번 했는데 아주 이분들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아베 신조형 제1 지금 총리 대신이죠. 일본 총리 아베 형의 배경 가문을 보면은 외가부터 보겠습니다. 외가가 56대 57대 총리, 유명한 분들이 그때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각에 있었으니까 A급 전범입니다. 뭐 굳이 뭐 비행기를 몰고 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각에서 총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A급 전범이고, 그 사토이 사쿠라가 지금 56대 57대 61대 62대 60 총리가 지금 3명이죠. 외가 쪽에 지금 총리가 3명에 지금 여기 사토이 사쿠 외삼촌이라고 한 분 더 있는데, 그 아저씨도 내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A급 전범 처분을 받아서 2명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이 상당히 군국주의 계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형이 무조건 군국주의적인 계열에 있었냐? 그건 또 아닌 게 이 형 되게 재밌어요. 아저씨는 친할아버지는 군국주의를 비판한 비둘기파였어요. 아까 외가 쪽은 아예 그 일본 군국주의 당시에 내각에 속해 있던 총리급 되는 인물의 후예고, 할아버지 쪽은 반대에 있었어. 아빠는 외무장관이고, 할아버지 이쪽은 아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베 성을 가진 쪽은 약간 유화파였고, 외가 쪽은 완전히 군국주의 쪽 있어. 완전히 군국주의 쪽이었는데, 아베 아저씨는 안타깝게 할아버지하고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베 아저씨 아마 태어나기 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외가 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자기도 외가의 총리들 2명 위에 쭉 있죠. 총리가 있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외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은 대표적인 우파 극우 정치인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아베 아저씨가 참 안타까운 게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 지금 29에 돌아갔죠. 29에 죽었죠. 이게 뭐하는 아저씨냐면은 어떤 우리로 치면은 무슨 학당 같은 데를 만들어서 자기들 제자를 키웁니다. 근데 그 제자를 키웠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엄청난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저 아저씨가 주장했던 게 메이지 유신 같은 거죠. 천황을 뭐 자기들 따지면 일왕을 모시고 그때 당시에 막부를 부수자, 이거를 주장해갖고 급진적인 인물들이 저 아저씨가 열었던 그 서당 비슷해서 굉장히 많이 탄생합니다. 뭐 메이지 유신의 삼걸 뭐 이래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토 히로부미, 대표적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쭉 나오는데, 우리 이토 히로부미는 누군지 알죠? 안중근 선생님한테 총을 맞은 그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변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저 쇼인이라는 아저씨 아래에서 많이 탄생을 하는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저 아저씨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책도 많이, 저 아저씨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저 아저씨가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 쇼인이라는 아저씨가 강조했던 사상이 뭐냐면은, 지금 뭐 나라는 천황이 지배하며 백성은 이제 군아래 평등하다 해서 급진적인 천황 논자인데, 딴 거는 다 모르겠어. 딴 건 다 모르는데 이 아저씨가 주장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정한론 들어보셨어요? 저 쇼인이라는 사람의 그 외정, 한마디로 외교의 구상인데, 정한론이 뭐냐면은 한국을, 그러니까 뭐 굳이 적다면 한국을 정벌해서 일본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오키나와를 일본 땅으로 하고 조선을 속국화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필리핀을 노획해서 열강과 교육에서 이룬 국부와 토지를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게 정한론이죠. 1870년대를 전후해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이게 국가 어제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대동아 공영론 제국주의로 쭉 나가는데 정한론을 주장한 아저씨거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 근데 이 아저씨의 정한론을 지지한다고는 아베 총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건 이 아저씨를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각 구성할 때도 구구 인사로 꽉 채워줬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저 아베 아저씨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형이 이 형이죠. 아소다로요.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방송에 한번 했는데, 이 형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형이에요.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다 나쁜 사람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고 같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싶은데, 이분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일본 2인자거든요, 부총리.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 이 형의 이름이 아소다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소다로. 가문 자체가, 아소 가문이 탄광진용한 거의 대표적인 가문. 근데 저거에 적자야.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죠. 탄광징용을 한 그 가문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징용이 있었다라고 죽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를 지금 강제징용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아소탄광이라고 조선인들에게 가장 악명 높았던 탄광입니다. 11만 명 이상이 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아소 가문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하고 뭐 강제징용이 있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거기서 13선을 써. 13선. 지금 보시면은 이 아소강업의 창업주가 지금 현재 저 아소 부총리의 증조부입니다. 지금 뭐 지금 이 여기는 뭐 거의 영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가면은 아소 본가가 이게 쫙 있다 그러는데, 그냥 뭐 반계도 아니고 자기 증조부예요. 직계입니다, 직계. 그래서 탄광을 했던 이 아소 다케치라는 인물이 자기 직계 증조부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아소탄광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잔혹, 생지옥,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한국인들이 뭐 몇만 명이 끌려가서 거의 지옥으로 묘사가 되는데 17시간이라고 뭐 이렇게 지옥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옛날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면, 확대해 보면은 미케 탄광이라고 있죠. 여기가 아소 가문에 아소 탄광들이 있던 데인데, 그때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은 거기 앞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이라고 조그만 섬이 있죠. 이게 뭐예요? 그게 군함도예요. 우리 지금 요즘에 화제 안 좋은 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스달 연대기에 준기 형님이 찍었던 이 군함도, 욕 많이 먹었던 영화긴 한데 저는 가서 봤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그 아소 탄광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군함도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섬, 감옥섬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임에도 강제징용을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니까,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부총리인데 인정을 자기 직계 지금 외증조 아저씨가, 외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거를 지금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 정부에서는, 부총리가 있는 한. 자, 이건 뭐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물론 그럼에도 저 아저씨가 뭐 인정을 하고 서로 손잡고 좋은 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다. 지금 일본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이 일단 저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중국은 어떻게 됐냐? 중국에는 화해금 줬습니다. 역사죠, 그래, 역사. 정치가 아니고 역사. 중국에는 화해금을 왜 줬을까? 중국에는 강제징용 화해금 줬어요. 이 미쓰비시 광업의 후신 미쓰비시 모터열이 중국에는 줬는데 왜 줬는지 아세요? 물론 힘이 세서 줬겠지. 결론적으로는 우리 생각에 힘이 세서 줄 텐데,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 왜 다르냐? 자, 중국은 피침략국, 한마디로 일본이 침략해서 점령한 곳이었고, 한국은 뭐다? 일본의 식민지,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가 총동원법으로 동원한 거는 적법하다. 중국에서는 불법하지만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끌고 와서 노동을 시킨 거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적법하다. 일본 입장을 얘기하자면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1910년도 이전에 맺었던 조약을 원천 무효,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나중에 실효적 무효, 여기는 합법이었는데 된 다음에 합방이 끝난 다음부터 실효적 무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 근데 뭐 적법 합법을 떠나서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그거 인정하고 뭐 굳이 우리가 반성하자, 뭐 미안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과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될 텐데 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인정을 못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열받는 거고. 아니,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배상도 뭐 우리가 해드리면 되고, 배상도 해드리면 되고, 뭐 굳이 나와서 반성하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서로. 아까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문제는 일본이 생각하고 싶은 거고, 이쪽으로만 가자. 우리는 당연히 징용 문제가 역사 문제죠. 이거 인정하고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자, 하여튼 뭐 이건 개인적인 안타까움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베 형은 당연히 우리를 자, 트럼프 형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에 트럼프 형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벤치마크하고 있습니다. G20에 가서도 SNS, 트위터로, 지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트위터로 이렇게 뭐 G20 great 이렇게 날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우리 럼프 형이 그 심심하면 날리던 거 아베 형도 배워서 요즘에 트위터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G20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본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본이 요즘 하는 말이 아니지, 옛날에 했던 말은 보복 카드가 100개다 있다, 앞으로 보복을 더 할 수 있다, 뭐 쭉쭉 뭘 할 수 있다, 뭐 정부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럼프 형하고. 경제 정책은 미국하고 똑같죠. QE, 일본도 QE를 해서 통화 약세 만들고 일본 경제 올리고, 그게 뭐예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제가 옛날에 방송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그 정책하고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무역 갈등,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갈등 하듯이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은 한국하고도 무역 갈등하면서 미국하고 똑같이 보복 카드, 미국형이 하면 그냥 하는 것 같아. 미국하고 똑같이 경제 보복 카드 얘기하면서 지금 뭐 경제적 갈등을 만들고 있고, 좀 미국하고 똑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가장 최고 많이 적자가 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 뭐 이게 1000불이거든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40억 불 정도 적자가 나죠. 240억 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거 원유 수입이잖아. 사우디아라에서 원유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의 적자가 더 많이 나요.
엄청난 적자죠. 한 26조 정도, 27조 정도 최대 적자국, 한국의 우리나라의 최대 적자국이 일본이에요. 수입 금액은 뭐 거의 미국과 삐까삐까할 정도로 수입이 크죠. 우리나라 지금 3대 수입국일 겁니다. 아마 3대 수입국. 굉장히 크게 수입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막으면 우리나라 중개 무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종 소비 국가면은 오히려 일본에 큰 소리 칠 수 있을 텐데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개 무역을 하는 국가여서 이거를 받아서 이런 데로 수출하잖아요. 이런 데로. 그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일본은 주장을 하는 거고 다 아시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 한 700만 명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은 200만 명이에요. 이거 아시죠?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일본은 한국 방문한 일본인은 이런데 일본 방문한 한국인이 이렇거든요.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엔화 약세가 워낙 셌기 때문에 얘네가 싸잖아요.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엔화 약세로 싸서 양적 완화를 싸버리는 바람에 700만 명이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늘 걸로 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이 딴 건 모르겠는데 관광 쪽에 한국에 손을 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700만 명이면 얘네가 아마 2,500만 정도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1년에 오는 관광객이 한 2,500만 명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 이상이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20에서 30%가 관광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제품이야 그 소재야 우리가 그걸 받아갖고 딴 나라에 수출을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저거를 자기들 선조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해를 끼친 건데 그거를 뭐 굳이 나와서 반성 안 하더라도 인정만 하고 좀 같이 갔으면은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